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고 현재 나라나를 두고 있어요. 신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시련을 만들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어릴 적 제 인생은 항상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고속도로처럼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도 제 인생에는 잊을만 하면 비포장도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제 인생이겠거니 하면서 받아들이고 감내했죠. 그러나 최근에 이런 일을 겪고 난 후 처음으로 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만들어주는 거냐며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왜 자꾸 장난질을 하냐면서요. 어떤 분들은 세상살이 힘든 건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오버를 하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제 인생은 매 순간 위기였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 제 인생에 또 한 번 충격받을 일이 생겼네요. 아무리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제 뒤통수를 세게 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작은 옷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희 두 사람은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어릴 적에 저는 부모를 잃어버렸는지 길을 방황하다가 경찰 손에 붙들려 고아원에 맡겨졌대요. 4살 정도 되었을 때라 그때 당시 부모님 성함이나 집 주소 같은 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것은 제 이름과 제 나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고아원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태어났을 때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죠. 저희 두 사람은 친남매처럼 자랐고 사회로 나간 후에도 서로 의지하며 버텼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정분이 나게 되었고 부부를 살게 되었죠. 사람들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면 힘든 사람들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지만 사실 저희 두 사람은 고아원 출신 중에서도 꽤 잘 살고 있는 편이에요. 남편은 나름 공부를 잘했고 운이 좋았는지 고아원을 나오기 직전에 학비 후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학교까지 나와 중소기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비록 남들처럼 울타리가 되어주는 부모님은 없지만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돈을 모아왔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결혼 3년 차에 모아놓은 돈에 대출을 조금 끼워서 작은 옷 공장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보, 진짜 축하해. 이제는 당신도 사장님이네. 고마워. 이게 내 공장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진짜 인간 승리다. 내가 돈 보태주려고 해도 듣지 않아서 나는 한 10년 후에나 가능할 줄 알았더니 결혼 3년 차에 이렇게 어이없는 사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소형 공장은 내가 모은 돈으로 얼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나 앞으로 열심히 운영해서 공장 크기로 키우고 빚도 다 갚을 거야. 비록 빚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날 저희 부부는 너무 행복했죠. 저는 다짐했던 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날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애가 8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어요. 물론 공정을 운영하며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고 해서 인생이 탄탄대로는 아니었죠. 이제서야 하는 말이지만 저희 부부는 한참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계속해서 아이가 들어서자 한차 남편 입에서는 포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저 또한 남편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고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접고 살았죠. 그러나 임신을 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 무사히 낳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힘들게 가진 아이였기에 저희 부부는 더 애지중시하며 잘 키우려고 했죠. 그리고 남편과 저도 연을 평범한 부부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았어요. 그러나 제 딸이 8살이 되던 해에 저는 같은 고아원 출신 아는 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죠. 희수야,
너 요즘 장우랑 사이 어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오늘 뜬금없이 전화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남편이랑 일이 있을게. 뭐가 있어? 갑자기 왜 그래? 그게, 희수야, 너 놀라지 마. 내가 친구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밖에 나왔는데 식당에서 우연히 장우를 봤거든. 식당에서 내 남편을 봤다고. 그 사람이 혼자 식당에 갈 리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여자랑, 그 여자 따로 보이는 애랑 가족같이 다정한 모습으로 밥 먹고 있더라.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그 여자랑 부부인 줄 알겠더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언니가 잘못 봤겠지?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장우 맞아.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설마 장어를 몰라볼 것이라고 생각했니?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언니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언니는 제가 본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어떻게든 자신이 본 것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언니 말에 의하면 친구가 옆에 있던 상황이라 직접 가서 인사를 건네거나 마주치지는 못했다고 했죠. 대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줬다며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가 사람을 착각한 거겠지 생각했죠. 그러나 저는 언니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아주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보내온 사진 속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고요. 함께 식사를 하던 여자는 제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직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앉아있던 어린 꼬마는 그 여자의 딸이었죠. 사실 우리 공장은 미혼모나 고아원 출신 등 어려운 사람들을 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채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험난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보면 괜스레 동질감도 느껴지고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주로 고용하게 되었죠. 남편이 만났던 그 여자도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던 미혼모였고 저보다 10살이 어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 여자가 기특하고 예뻐서 보너스도 잘 챙겨주고 간식 같은 게 남아있을 때 집에 가서 딸아이 먹이라고 손에 들려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끔씩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면 모두 다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줬죠. 그러나 그 여자가 제 남편을 만나던 그날은 공장이 가장 바쁜 금요일이었어요. 없거든요. 그런 날에 그 여자는 아침부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우리 예나가 열이 펄펄 끓어서요. 오늘 혹시 하루만 일을 쉴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병원은 가봤어요. 애는 열이 나면 위험할 수 있어서 응급실에서라도 진료를 받아야 할 텐데 아직이요.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해서 아침에 병원 문 열면 바로 가려고요. 사장님, 매번 죄송해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공장도 바쁠 텐데 애가 아프다는데 당연히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죠. 공장은 걱정 말고 예나 잘 챙겨줘요. 저는 애가 아프다는 그 여자의 말에 평소처럼 사정을 모두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 두 사람이 가족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사실 그날은 제 남편은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 쉰 적이 없다면서 연차를 쓰고 집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를 속였다는 것에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에게 받은 그 사진을 보고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이구나 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제가 황당했던 것은 그 여자가 제 남편을 어떻게 만났나 하는 의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적이 없거든요. 물론 남편이 가끔씩 제가 운영하는 공장에 오긴 했지만 둘이 말 한 번 섞은 적이 없었죠. 그 여자가 워낙 내성적인 편이기도 하고 남편이 공장에 오면 외부 계단을 사용하여 바로 제 사무실로 올라오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평소에 마주쳐도 인사 한 번 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여자 딸까지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찝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와 남편의 사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아는 언니는 제가 충격을 받았을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몇 시간 후에 다시 연락을 해오더군요. 아우, 희수야, 너 괜찮아. 내가 아까 괜히 잘 살고 있는 애들 들쑤셔서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며 사진 속 그 남자 장호 맞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실 언니 남편 옆에 있던 그 여자, 우리 공장 직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장호관이 공장 직원이랑 만나고 있다는 얘기야. 저는 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장 직원을 구현해 만날 수 있냐? 면서 난리를 쳤죠. 그러면서 제가 두 사람 사이를 자세히 알아볼 거라고 하니까 선뜻 본인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하더라도요. 처음에는 안 좋은 일에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좋게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했죠. 언니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혼자 알아볼게. 내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혼자 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둘인데 넌 공정일이 바쁘잖아. 그리고 내 편이 되어 도움 주는 사람 한 명쯤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미안해서 그러지 뭐. 언니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봐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애기야. 난 어차피 얼마 전에 퇴사해서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친구 찾으려고 장 어디 밟아볼게. 결국 저는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리고 일단 기회를 봐서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난 즈음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왔고 저는 일부러 술 한잔 하라고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을 차렸어요. 예상대로 남편은 저녁 식사해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있으니까 집에서 술 한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취해서 곤히 잠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잠드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계획대로 휴대폰을 밖으로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생존 잠금을 안 걸어 놓던 사람이 휴대폰에 비밀번호 설정을 해놨더군요.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휴대폰을 잡고 고민을 해봐도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비밀번호를 유치해 눌러보기로 했죠. 만약 하나하나 눌러서 해결이 안 되면 휴대폰을 뒤져보는 방법은 깔끔히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일단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제가 남편 입장이었다면 어떤 번호를 비밀번호로 설정해 놨을지 유추해 보았죠. 제 생각에 남편은 단순히 가족과 관련된 숫자로 설정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비밀번호는 총 4개의 숫자였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거나 자주 쓰는 숫자들을 눌러보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예상했던 대로 자신과 관련된 숫자로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막연히 비밀번호를 유추하다가 어느덧 휴대폰이 잠기기 전 한 번의 기회가 남았던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기회에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아무도 알아낼 수 없도록 그 여자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급하게 제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평소에는 직원들의 생일을 적어놓고 잘 챙기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여자의 생일도 달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게 저는 그 여자의 생일 날짜를 알아내고 곧장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 창에 입력을 해봤어요. 숫자를 입력하면서도 설마 했는데 정말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는 그 여자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이 열리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정말 만나는 사이가 맞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휴대폰이 열리자마자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았죠. 남편 휴대폰에는 그 여자의 번호가 있었고 두 사람이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평소의 대화창을 보니 이미 그 여자와는 가족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 여자의 딸은 남편에게 자빠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듯 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지만 일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 휴대폰 속 증거물들을 저에게 보내놓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은 후 집 밖으로 나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희수가 어떻게 됐어?
장우 휴대폰은 뒤져봤어. 언니는 말했어요. 언니, 휴대폰 뒤져봤더니 이미 2집 살림 중이더라. 게다가 그 여자애는 이미 남편한테 답바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 아니, 뭐라고. 이 자식을 그냥 놔둬도 되겠어? 희수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당장 내 집으로 달려가서 그놈 머리치자고 난리 쳐줄까? 아니, 이거 말고도 뭐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당분간은 평소처럼 지내면서 조용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두 사람이 살림 차린 곳 주소도 아직 모르잖아. 그래, 알았어. 집 주소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장어 뒤쫓아다니면서 그 집 어디인지 알아봐 줄게. 그렇게 저는 언니와의 전화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남편 눈머리채를 잡고 싶었고 그 여자는 바로 공장에서 내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아낼 때까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끓어오르는 속을 참으면서 평소처럼 두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저도 사람이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배신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중간중간 남자 얘기하는 것처럼 지나가듯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끼어들었죠.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그 여자에게 은밀히 압박을 줬어요. 아까 뉴스 보니까 요즘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는 미혼모가 많다고 하더라. 아유, 그러니까요. 대표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저도 며칠 전에 그 뉴스 봤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나 봐요. 혹시 승희 씨는 그런 일 없죠? 에이, 사장님, 승희 씨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도 승희 씨 믿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의해 주는 거야? 어찌 되었건 업체들한테 물건 납품하는 공장인데 직원이 그런 짓을 해서 이미지 망치면 큰일이니까. 네, 사장님.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매일같이 뉴스나 드라마를 들먹이며 유부남 만난 여자들 이야기를 꺼냈죠. 물론 아무리 말을 꼬아서 이야기하더라도 대놓고 질문을 많이 하면 제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부분 지나가듯 그런 일이 있었다 라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상간녀가 제 직원인 것을 알게 된 후로 그 여자가 하는 모든 게 싫고 짜증이 났죠.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남아있는 간식도 못 가져가게 하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하라면서 일부러 혼을 냈죠. 다만 딱 한 가지, 그 여자가 애 핑계대고 공정에 안 나오거나 일찍 퇴근을 해야 할 때는 싫더라도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아는 언니가 쫓아다니면서 증거물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나온 그 여자에게 했던 행동들이 저에게 의외의 정보를 하나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날 나는 점심시간에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자리를 보니까 컴퓨터를 안 끄고 나가는지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화가 나기 시작했죠. 본인이 전기를 안 끄는다고 이렇게 막 낭비를 해도 되는 거냐? 성질을 내면서 그 여자의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그런데 화면을 켜자마자 메신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심지어 비밀번호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궁금해서 남편 휴대폰을 뒤적거렸던 이후 나는 대화들을 살펴보았죠. 사실 남편은 술을 먹어야만 깊이 자는 편이고 평소에도 장기가 밝은 편이라서 물건을 살짝 들었던 와도 금방 잠에서 깨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볼 수가 없었거든요. 당연히 그 여자는 메신저를 보라고 열어놓은 것이 아니겠지만 저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 대화창을 열어 대화 내용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자꾸 압박을 하니까 무서웠던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남편에게 혹시 눈치챈 거 아니냐, 요즘 자신에 대하는 것이 심상치 않아서 불안해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무섭기는 했나 보네 싶어 속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눈에 띄는 대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남편이 제 공장에 일부러 그 여자를 취직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직접 이력서 받아서 채용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공장에 넣어준 뒤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지 않았냐면서 그냥 평소처럼 지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와이프인 제 소유의 공장이니까 본인이 넣어줬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화 내용이 이상하고 찝찝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그 여자를 채용할 당시 일을 생각해봤죠.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가지 일이 있기는 했어요. 사실 제가 공장 일을 시작한 뒤에 첫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집에서 한창 이력서를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 얘 괜찮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어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쳐서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일부러 그 여자를 취직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배신감이 느꼈었죠. 가도 계속 나오는 양파같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런저런 증거들이 나오니까 정말 황당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었으나 알아볼 것들이 더 남았으니 최대한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아는 언니에게 연락이 한 통 왔어요. 희수가 내가 두 사람 살림 합친 곳 어딘지 알아냈어. 진짜 고마워 언니. 그런데 두 사람 살림 합친 곳 내 공정 주변 아파트더라. 공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면 그 여자 집이 있는 곳인데 일단 내가 주소 보낼게. 그리고 두 사람 같이 있는 사진도 몇 장 찍어줘서 같이 보낼 테니까 나중에 증거물 필요한 곳 있으면 써. 아는 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저에게 이것저것 보내주었죠. 저는 다른 것보다 주소를 먼저 확인해 보았어요. 설마 간도 크게 공장. 주변에서 살림을 합쳤을까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해도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언니가 보내온 주소를 확인한 후 이력서 수소를 비교해 보았더니 그 여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맞았어요.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더니 어떻게 공장 주변에 살림을 처리 생각을 했나 싶었죠. 상황을 보니까 남편이 야근을 해서 못 들어온다고 했던 날들은 모두 그 여자 집에서 지냈던 것 같았어요. 언니가 보내준 사진에도 남편이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날짜가 모두 야근을 한다거나 급한 미팅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던 날이더군요. 이쯤 되니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증거물을 모을 만큼 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쫓아가서 현장에 잡고 한바탕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여자 집 쫓아가기로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회사 출근 준비를 하면서 며칠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이 되자마자 학교에 다녀온 딸을 데리고 그 여자 집에 쫓아가게 되었어요. 사실 딸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당일에 출장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찾아가게 된 거라 어디 맡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랑 딸이 그 여자 집에 도착했을 때쯤 집에 치킨 배달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배달원에게 미리 결제가 된 거냐 물은 다음 그 집 손님이라고 하면서 직접 들고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배달원은 저에게 치킨을 넘겨주고 갔죠. 이후 저는 초인종을 눌렀고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카메라 쪽에 치킨을 들이밀며 목소리를 변조해 치킨 배달 왔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 여자 딸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현관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딸 얼굴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자도 제 얼굴을 보고 눈이 커지더니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들에게 따지면 난리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엄청 당황했는지 그냥 문을 닫아 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순발력이 좋은 제가 발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차피 다 알고 왔는데 문을 왜 닫아? 아니, 보잖아. 애들 앞에서 싸우면 정서야 안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왜 집에 가서 얘기해? 그리고 당신이 뭘 잘했다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칠이야. 아, 그럼 어쩌라고 꼬맹이들 앞에 두고 머리 뜯고 싸울까? 아니면 동네가 떠나가라 막말 뱉으면서 난리라도 치던가? 당신이 지금 당당하게 나올 처지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상황에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비석기, 멀쩡한 달래 두고 감히 남을래 이딴 짓을 하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점점 더 막무가내로 나오더군요. 오히려 저보다 더 방방 뛰며 주거침입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왜 마음대로 쫓아오고 난리냐고. 스토커냐며 막말까지 마구 내뱉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 여자 딸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아무래도 집안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니까 그 여자 딸이 무서웠던 듯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그 여자 딸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안아들고 괜찮다면서 달래는 거예요. 아니, 본인 피가 섞인 딸이 눈앞에 있는데도 말이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소연이 놔두고 저 여자 딸을 안아서 달래주는데?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야? 그리고 이 집에서는 승희의 딸이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소란 그만 피우고 빨리 나가. 뭐라고? 나 못 나가. 당신이랑 저 여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 못 가. 남편은 억지로 문을 닫으려고 했고 저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자의 힘은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남편은 힘을 써서 저를 억지로 떼어내더니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문자로 앞으로 집에 안 들어갈 거고 생활비도 안 보낼 거니까 알아서 잘 살아보라고 보내왔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안 나왔죠. 처음에는 그냥 그 여자 자리 빼버릴까 하다가 언제까지 안 나오고 버티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일이 있던 그날부터 3일이 지났을 때 그 여자에게서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문자는 퇴직하겠다는 말 딱 한마디가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와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 한마디로 끝내려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 곧장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전화를 해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미리 차단을 해놓은 것 같았어요. 아니, 빌어도 모자랄 판에 상간녀가 당당하게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여자의 막무가내 행동을 보면서 이대로 그냥 이혼을 하면 평생 억울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사무실에 오셔서 직원 한 명이 따라온 상태에서 만나긴 민망했지만 그분이 유명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다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죠. 저도 그 미팅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이 미팅이 예상치 못했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왠지 자신의 선택이 꼭 바른 것임을 느꼈거든요. 생각해보면 마음이 들썩이네요. 이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기까지 해요. 직접 오셨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사실 사장님이 직접 오셨다는 게 너무 의심스러워서 처음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도 했었죠. 정말로 명함에 적혀 있는 이 회사 사장이세요? 네, 제가 명함 속 회사 사장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계약은 보통 직원분이 하러 다니시지 않나요? 사장님이 왜 직접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직원한테 들어보니 나 아픔하시는 업체들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결정하려고 옆에 있는 직원 따라온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나오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나요? 보통 회사에 직원 2~3명만 있어도 사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나와서 계약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하죠. 저희 회사도 지금은 부피가 커져서 일하기가 많이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제가 직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약하러 다녔어요. 그때 기업 때문인지 회사와 큰 계약을 맞을 때면 종종 이렇게 직원과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아무래도 의심이 조금 많으신 것 같네요. 혹시 여기서 계약하는 게 불안하신 거면 인터넷에 주소 검색해서 회사로 찾아와요. 계약은 거기서 하는 걸로 하죠. 저는 사장님이 소형 공장에 직접 계약을 하러 나오신다는 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러자 사장님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느끼셨는지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 있다면서 웃으시더군요. 그리고는 계약의 경우 상호 간의 믿음이 중요하다면서 공장은 둘러볼 만큼 봤으니요. 계약은 본인 회사에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날 회사에 찾아와 명함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명함을 보여주면 데스크 직원이 사장실로 안내를 해줄 거라면서요. 사장님은 다음 날 회사에서 보자고 하면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고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서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사실 찾아갈 때까지만 해도 의심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러나 데스크 직원에게 명함을 보여줬더니 직접 사장실까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에 봤던 사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덕분에 저는 의심을 거둘 수 있었고 사장님과 함께 왔던 직원과 함께 라푼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계약서를 들고 사장실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며 다음에 또 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계약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볼 일이 있겠지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약 3일이 지났을 때였죠. 저는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박희숙 씨 맞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를 찾았다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일단 경찰서로 빨리 오세요. 사실 저는 혹시나 부모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세상에 없나 보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계약을 했던 회사 사장님이 저를 반기는 거예요.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님께 지게 어떻게 된 거냐고 큰 기업 사장님이 왜 여기 계시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경찰관님은 회사 사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테니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영문도 모르고 사장님과 주변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혹시 사장님께서 저희 친아버지세요? 지난번에 명함을 봤을 때 저랑 성이 다른 것 같던데 아버지를 찾는다고 왔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죠. 사실 나는 희숙 씨 아버지 친구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안타깝지만 사실 희숙 씨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희숙 씨가 어렸을 때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오늘 저희 아버지 대신 나오신 건가요? 네,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를 아버지 대신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입니다.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버지 대신지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회사 사장님은 제 마음을 어떨지 다 알고 있다면서 지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죠. 제 아버지는 사장님의 절친한 친구였고 아파서 세상을 떠날 때 본인 머리카락을 주면서 저를 찾아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오해를 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같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고 행사 같은 곳에 가서 뛰어놀게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로 앞에서 팔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에 제가 없어졌다고 했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다고 했어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도 아침이 되면 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고아원을 찾아가거나 전단지를 돌리기 바빴다고 했죠. 사장님은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본인이 힘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도와주겠다며 수도 없이 손을 내밀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본인이 찾아야 나중에 저를 만나더라도 노력을 많이 했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며 거절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노력에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저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며 저를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놀랐을지 상상도 못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감동을 나누는 것을 넘어 제가 본인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마침내 아버지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지요. 좋았겠냐? 그러자 앞으로 본인이 아버지 노릇을 대신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장님을 아버지 대신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사장님께서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회사 주변에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다가 저를 발견했나 봐요. 사장님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제 손을 아까차더니 급하게 사람들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사실 사장님 회사 주변에는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도 위치해 있던 상황이었죠. 당신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설마 내가 다니는 회사 찾아온 거냐?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람 피를 말려? 누가 당신 보러 왔대? 다른 사람이랑 약속 있으니까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헛소리 하지 마. 당신이 이 동네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거 맞고 당신한테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질 어차피. 저녁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당장 이혼하자. 어차피 내 딸내 피 섞인 애 아니잖아. 나 무정자증이라더라. 이년아, 너나 나나 바람 피운 건 매한 가지 아니냐.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대체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고 나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이 그 여자랑 아이를 가지려고 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정자증이 한두 해 안에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어느 돌팔이 병원에 갔다 와서 헛소리를 내뱉는 거야? 그리고 바람 피운 게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니? 진단서도 있는데 언제까지 발뺌할 거냐? 그녀까지 인정하고 갈라서자. 아니, 이렇게 억울하게 된 이혼 못하지? 당장 내 딸이랑 친자 검사하자. 내가 친척 검사를 왜 하냐? 다른 것도 아니고 무정자증이라는데 보나마나 결과는 뻔하지. 이미 다 들켰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자고 남편은 친자 검사할 것도 없이 진단서를 보여줄 테니까 그냥 이혼하자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뜯어 머리카락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딸이 오자마자 머리카락을 살짝 잘라내 다음 날 바로 친자 검사를 맡겼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검사 결과를 받아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메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었죠. 당연히 예상대로 제 딸은 남편 눈빛줄이 맞았고 저는 곧장 그 검사지를 프린터해서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1층 로비로 내려오자마자 검사지를 던지면서 내 딸 맞다며 펄쩍 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로 친자 검사를 한 거냐고 지독하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남편이 절대 검사 못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러 이혼하려고 무정자증 핑계를 댔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당당한 남편의 태도를 보고 열이 받았죠. 그래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로비에 서서 남편 놈에게 당장 그 여자 내 앞에 불러오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당황하다가 제 입을 막고 여기 회사라며 벅지로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친구인 사장님이 제 앞으로 달려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편을 들어주셨어요. 가졌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내용에 대해 일부 편집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두점을 추가하였습니다.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장님께 모든 사정을 설명드리고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잘겠다고 하면서 저를 집 앞에 내려주셨죠. 저는 정말 그 부탁을 들어주시려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 눈과 그 여자는 집까지 쫓아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오늘 사생활이 나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났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회사에서 쫓겨난 거 왜 나한테 얘기해? 당신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당신, 아까 딸이라고 편도를 두시던 분 돌아가신 장인어른 친구분이시라 하면서 그분, 우리 회사 사장님이랑 절친한 분인데 아이 도와달라고 부탁 좀 드려주면 안 될까? 당신이 뭐가 예쁘다고 그런 부탁을 드려. 헛소리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은 제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무정자증은 이혼 후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진단서는 그 여자 사촌 오빠가 가짜로 끊어준 거라고 했죠. 그리고 몰래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두 집 살림을 한 것도 사과했어요. 그 여자도 제 앞에서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빌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세 식구 다 굶어 죽는다고 본인까지 일을 관둬서 돈 벌어올 사람이 없다면서요. 저는 그들의 말을 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사장님이 좋은 변호사 붙여서 도와주신다고 했다며 그대로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저는 곧장 사장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고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내놓은 후 걸 수 있는 것들은 다 걸고 넘어졌어요.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 여자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가짜 진단서를 떼어준 그 의사도 고발을 했죠. 덕분에 저는 위자료도 빵빵하게 받았고 딸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번 일로 전 남편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게 되었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 여자와도 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덕분에 지금은 되다 일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사장님 도움 덕분에 누구보다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실 공정에는 저 때문에 오시기는 했지만 직접 살펴보니 관리가 잘 되고 품질도 좋은 것 같다며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더라도 나이가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을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크로 깡으로 모두 받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짓을 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벌은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어찌 되었건 저는 그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 덕분에 양아버지도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지금은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모든 게 해결되고 마음도 편해졌으니까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제가 저희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오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여러분께서도 제가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갱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5월에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